이번 시간은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종류가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크게 납세 의무자는 개인 납세자, 법인 납세자, 법인 아닌 단체로 구성이 됩니다. 개인 납세자는 말 그대로 자연인을 의미합니다. 자연인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출생하자마자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 세법에서는 개인 납세자를 구분을 갖다가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을 합니다. 두 번째로 법인 납세자가 있는데 원래는 자연인이 아닙니다. 다만 법에 의해서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법인 납세자라고 합니다. 즉 법에서는 등기소에 설립 등기를 하면 법인으로 인정이 됩니다. 즉 사람으로 인정을 한다는 이야기고 하나의 과세 납세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법인 아닌 단체가 있는데 색깔로 따지면 개인은 흰색, 법인은 검정색이라고 하면 법인 아닌 단체는 흰색도 아니고 검정색도 아닌 회색으로 색깔을 대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법인 아닌 단체는 자연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인에도 해당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법에 의해서 설립 등기를 해가지고 사람으로 인정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 설립 등기가 되지 않는 법인을 말하는 겁니다. 법인 납세자의 경우는 또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 영리법인이 있고 비영리법인이 있습니다. 이 구분은 영리 목적에 의해서 구분하기보다는 구성원에게 수익을 분배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둘을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익이 분배가 되면 법인이 사업을 통해서 얻은 수익을 구성원에 분배를 한다고 하면 영리법인이 될 것이고 분배를 하지 않으면 비영리법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법인 아닌 단체는 자연인도 아니고 설립 등기도 되지 아니하는 단체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국세기본법하고 소득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법인 아닌 단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으로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두 가지로 나뉩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의제법인과 당연의제법인과 신청의 승인에 의한 법인이 있겠습니다. 당연의제법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무관청의 허가에 의해서 설립되는 단체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당해의제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에 의해서 설립되는 단체, 즉 사단, 재단, 기타 단체가 해당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익목적으로 출연재산이 있는 재단이 당연의제법인에 해당이 됩니다. 당연히 법인 아닌 단체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설립 등기가 되지 않는 법인 아닌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에서 승인 신청에 의해서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무관청의 허가에서 설립된다든가 공익목적 출연재산이 있는 재단이라든가 이 경우와 관계가 없습니다. 세 가지 요건을 갖추면 세무서에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으면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가 되겠습니다. 세 가지 요건이 첫 번째로는 법인 아닌 단체에 규약이 있어야 되고요.
대표자가 선임이 돼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단체 명의로 수익하고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그 수익이나 재산을 구성원에게 배분을 하면 안 됩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췄다고 하면 관할 세무서에 승인을 내서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로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종중하고 교회가 있겠습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자, 밑으로 가서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법인 아닌 단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 의미는 이제 개인으로 본다는 의미인데요. 이때도 두 가지로 갈립니다. 자, 이 경우 개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법인 아닌 단체의 경우는 개인으로 보기 때문에 일거주자로 보든지 아니면 공동사업자로 봅니다. 이 둘 차이는 뭐냐면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를 한다고 하면 공동사업자가 될 것이고 분배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종중이 일거주자가 될 것입니다. 구성원에게 수익을 분배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일거주자, 공동사업자로 나뉜다는 것이 이 둘 간의 분류 기준입니다. 자, 여기 보면 종중하고 교회 같은 경우는 신청에 의해서 법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일거주자로 봐서 개인으로 과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한 번 더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자, 우리가 이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다 보니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납세 의무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봐야 될 것입니다. 일단 자연인. 자, 납세 의무자에서 지금 쭉 보고 있는데요. 우리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개인 납세자, 자연인, 즉 거주자, 비거주자가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법인 아닌 단체 중에서 법인 아닌 단체는 아까 말씀드렸대로 설립 등기가 되지 아니하는 단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당연 의제법인이나 신청 승인에 의한 법인이 아닌 일거주자로 보거나 공동사업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의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개인 납세자하고 그 다음에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법인 아닌 단체가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를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개인 납세자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개인 납세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이 됩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거주자라는 의미는 앞에 생략된 단어가 있습니다. 국내에 또는 국외에 거주했냐 아니냐에 따라서 국내에 거주를 하고 있다고 하면 거주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뭐냐면 거주자의 정의를 따짐에 있어서 거주하는 곳이 서울특별시냐 아니면 부산광역시냐 광주광역시냐 이 국내에 소재하는 것을 의미로 삼는 게 아니고 우리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국내와 국외로 거주를 어디서 하냐가 중요한 의미입니다. 즉 국내에 거주를 하고 있다. 그러면 거주자로서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를 지시면 되는 겁니다. 자, 거주자의 뜻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자, 거주자의 뜻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거주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소득세법에서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또는이죠. 또는 국내에 주소를 두어도 거주자가 되는 것이고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더라도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이면 거주자로서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은 이제 국내나 국외는 잘 아실 겁니다. 자, 주소라는 표현이 중요한 건데, 주소. 자, 우리 흔히 말하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는 이제 강주광역시냐, 서울특별시냐, 아니면 부산광역시냐, 이러한 주소를 말하는 건데요. 세법에서 말하는 주소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법에서 따지는 주소라는 것은 뭐냐면 형식적인 게 아니고 실질적인 주소를 말하는 겁니다. 실질적. 그리고 중요한 게 판단 기준이 있겠죠. 판단 기준. 자, 이제 중요한 게 첫 번째로 오겠습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냐 안 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소는 국내의 어떤 장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주소가 국에 있냐, 국에 밖에 있냐, 이게 의미가 있는 건데요. 실질적인 주소를 따지는 거고,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재산의 유무, 직업, 이게 국내에 있는지 국외에 있는지 따라서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판단하면 되십니다. 주소는 이제 생활의 주된 근거지를 따지는데요. 한번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례를 한번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이런다고 한번 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 주소지는 서울, 마포, 상암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암동으로 되어 있는데 갑이라는 사람은 생활의 근거지가 국내가 아니고 실제로는 봤더니 출입국관리소에 가서 봤더니 출국한 지 지금 5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들어올 예정이 없습니다. 그 미국으로 출국했다고 하면 미국에서 이제 결혼을 했다든가 해서 계속 생활의 근거지를 미국에서 생활할 예정입니다. 다만 주민등록을 말소를 안 하고 주소지만 여기에 뒀다 뿐이지 생활의 근거지가 지금 미국에 있다고 하면 이때는 거주자로 봐야 될 것인지 비거주자 봐야 될 것이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자, 이게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내에 주소를 두냐 안 두냐 따졌을 때 실질적인 주소를 따지는 겁니다. 실질적인 주소. 이 판단 기준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그다음에 자산이 어디 있는지, 아니면 직업이 없는지, 이걸 종합적으로 따지는 거기 때문에 형식상 주민등록 등본에 나와 있는 내용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따라서 갑이라는 사람이 주민등록 말소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출국한 지 5년이 됐고 거기에서 결혼을 했고 그 다음에 자녀도 낳고 직업도 거기에 있고 재산도 그쪽에 있고 이렇게 됐다고 하면 형식상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따지는 게 아니고 실질상으로 봤을 때 갑이라는 사람은 생활의 근거지가 국외에 있기 때문에 비거주자로 보는 게 맞는 겁니다. 거주자, 비거주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인 장소가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꼭 하시고 그 다음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자산이 국내에 있냐 국외에 있냐, 그 다음에 직업이 국내에 있냐 국외에 있냐,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를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거주자로 보는 규정은요, 이것 말고도 이제 아래 두 가지 같은 경우는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는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거주자로 이제 소득세법에서는 이 두 가지도 포함해서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첫째는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예상되는 직업을 가졌을 때 그때 거주자로 보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직업, 자산으로 보아서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둘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도 주소를 둔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에는 거주자로 보는 겁니다. 한번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요즘에 이제 프로야구, 배구를 보면, 이제 프로 구단들 보면, 프로 스포츠를 보면요, 외국인 용병들이 많습니다. 용병들이 많은데요.
이번 프로 배구 구단을 중심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프로 배구 구단이 있습니다. 뭐 요즘에 뭐 삼성화재라든가 이런 구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우승하기 위해서 이제 유능한 용병을 이제 용병과 아니라 계약하기를 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스미스라는 배구 선수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2017년도 보니까 이제 프로배구 구단이 해외에 나가서 보니까 스미스라는 선수가 굉장히 배구를 잘하고 유능한 선수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 8월 달에 용역 계약, 즉 뭐냐면 게임을 뛰는 거죠. 게임을 뛰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당연히 계약 기간이 있을 겁니다. 계약 기간은 2017년도 8월부터 2018년도 6월까지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은 스미스는 이제 계약 체결할 때까지 국내에 거주할 것이 예상이 됩니다. 예상. 이 시점에서 한번 보면 스미스라는 배구 선수는 이제 배우자가 국외에 있습니다. 자산도 다 국외에 있습니다. 본인만 프로 배구 구단 삼성화재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이제 국내에 귀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경우에 과연 프로 배구 구단에 소속된 스미스가 거주자인지 여부가 중요할 것입니다. 거주자. 즉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취득해서 이제 2018년도 계약 기간 되기 전에 단기 양도지만 양도를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때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개인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가 중요합니다. 이때에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자, 첫 번째 보면 국내에 거주하게 되리라고 예상되는 직업을 가졌을 때 그때부터 거주자로 보기 때문에 스미스라는 배구 선수는 구단하고 2018년 8월 달부터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이 기간까지 183일 이 기간까지 이제 이 기간까지 계속 있으리라는 것이 예상이 되는 겁니다.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부터 거주자로 보시는 게 타당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직업 군인하고 관련된 사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영주권자입니다. 영주권자인데 대부분 생활을 다 외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직업도 국외에 있고, 그 다음에 가족도 국외에 있고, 재산도 국외에 있습니다. 다만 이 거주자, 제 국민인 이 갑이라는 사람이 애국심이 투철해서 국내에 이제 국방의 의무를 지로 만약에 국내에 왔을 때, 이게 이제 의무병으로 왔을 때, 그 사람이 이제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의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게 이제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볼 수 있는데, 의무병 같은 경우는 직업을 가질 대로 보지 않습니다. 직업을 가질 대로 보지를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국내에 와서 183일 이상 거소를 한 경우에도 비거주자로 봐서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를 이행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사람도 거주자로 봅니다. 이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 거죠.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다 국외에 있습니다. 자산도 대부분이 국외에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도 국외에 있습니다. 이 경우 이걸 따졌을 때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았다고 보는 경우에도 이제 두 번째로 183일 이상 거소를 두었는지 안 두었느냐에 따라서 거주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국내에 주소를 없더라도 고소 자체를 검토하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 고소라는 의미는 아까 주소
이 정도 생활의 주된 근거지는 아니더라도 다소의 기간 동안 국내에 있는 경우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때 이제 단독으로 들어온 경우도 있겠죠. 이게 183일 따졌을 때 만약에 입국한다. 입국을 하면은 입국한 다음 날부터 기산에서 183일 이상 거소를 뒀다. 그러면 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 거주자하고 비거주자를 구분하는 실익이 있기 때문에 이런 판단 기준이 필요한데요. 한번 거주자가 되면 어떤 점이 틀린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거주자인 경우는 비과세와 감면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양도할 때에도 최대 80%의 공제율, 장기간 보유했을 때,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했을 때 특별하게 공제해주는 비율이 80%의 공제가 해당이 됩니다. 이에 반해서 자,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국내에 주소가 없고 그 다음에 183일 미만으로 거소를 둔 사람이 비거주자가 되는 겁니다. 비거주자의 경우는 이런 게 있습니다. 거주자하고 비교해서 자, 첫 번째로는 비과세가 적용이 안 되고 그 다음에 감면의 경우는 대부분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근데 예외가 몇 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수용감면, 조특법에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비거주자는 감면이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일부 조세 정책상 감면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조세특례제한법 77조에 의한 수용 감면은 예외적으로 비거주자, 양도자가 비거주자라 하더라도 수용 감면 규정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두 번째,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거주자는 최대 80%까지 공제가 되는데 비거주자는 장기 보유가 적용이 된다 하더라도 연 3%. 그래서 3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장기라는 이야기는 3년을 의미합니다. 3년 이상을 의미합니다. 3년 이상. 3년 이상 보유하면 특별하게 공제해 주는 거. 연 3%고요. 최대 30%입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30%까지 공제가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비거주자의 경우는 이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이 낮습니다. 참고로 이번 개정세법에서는 연 2%,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연 2%고요. 그 다음에 15년 이상 보유 시 30%. 장기 보유 특별공제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이 아닌 경우 장기 보유가 적용이 되면 일반적인 장기 보유를 이야기합니다. 원래는 연 3%, 그 다음에 최대 30%, 10년 이상 보유할 때 30%까지 적용이 됐는데 개전세법, 2018년 개전세법에서는 연 2%, 3년 이상 보유하면 연 2%.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년 4개월을 보유했다. 그러면 3 곱하기 2%에서 6%가 이제 공제가 되는 겁니다. 최대 15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30%까지 공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부칙에서는 2019년 1월 1일 이후 2009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개정세법이 적용이 되므로 2018년도에 양도했다. 그러면 현행 세법대로 연 3%, 최대 30%에서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30% 규정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개정세법 2018년도부터 4월 1일부터는 다주택자 중과 제도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1세대 2주택자 중에서 조정지역 내에 주택을 양도를 한다. 1세대 3주택 이상,
지역 내에 주택을 양도를 한다. 이렇게 되면은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1세대 2주택은 일반 세율을 10% 가산하고 3주택 이상자는 일반 세율의 20%를 가산해서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고 이 경우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배제가 됩니다. 이 경우를 유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거기에 해당이 안 되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적용이 된다고 하면 이렇게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특별한 게 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거주자, 비거주자를 구분하는 실익이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인데요.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거주자, 양도자가 비거주자로 판단이 됐고 그 다음에 해당 자산이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자산이 아닌 국외에 소재를 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비거주자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없고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거주자의 경우는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 모두 과세가 됩니다. 비거주자 같은 경우는 국내 원천소득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양도자가 이제 비거주자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양도자가 비거주자여야 되고 그 다음에 양수자가 개인이 아니고 법인이 있을 때만 양수자가 원천징수 의무가 있겠습니다. 당초에는 개인까지 같이 이 원천징수가 있었는데 개인 같은 경우는 세법 지식이라든가 이렇게 미비하기 때문에 개인은 원천징수 의무 대상에서 제외가 됐고 법인인 경우에만 원천징수 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양도자가 비거주자여야 되고 두 번째로는 양수자가 법인인 경우 이 경우에 양수자인 법인이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지급금액 양수인인 법인이 부동산 이전에 대한 대가를 이제 지급을 하겠죠. 지급금액의 10% 또는 지급금액 10%하고 양도 차익이 20%둘 중에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면 되겠습니다. 원천징수 의무 신고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은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에 대한 신고를 관할세무서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납세 의무자,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이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가 있고요. 납세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셨다시피 법인 아닌 단체도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 아닌 단체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법인 아닌 단체라고 하면 법인으로 봐야 되는지 법인이 아닌 단체로 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 아닌 단체인지 이 부분을 구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연의제법인 그 다음에 신청 승인에 의한 승청 승인에 의해서 법인 아닌 단체,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로 인정된 단체 이 부분이 법인으로 보는 거고요. 그 외에 일거주자로 보는 부분, 그 다음에 공동사업자로 보는 부분 이 부분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이 종중이라든가 아니면 교회 같은 경우는 당연의제법인에 해당이 안 됩니다. 즉 주무관청의 허가에 의해서 설립되거나 아니면 뭐 재단, 공익 목적으로 출연된 예산이 있어서 공익 재단으로 보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신청해서 승인을 받았냐 안 받았냐에 따라서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는지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가 있는지 달라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사례가 이렇다고 한번 보겠습니다. 평택임시 종중이 있습니다. 종중이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야를 가지고 있는데 그 부동산은 개인 을한테 양도를 합니다. 즉 소유권을 이전시켜 주는 거고요. 개인 을은 부동산을 취득하는 대가로 10억 원을 지급을 합니다. 이런 매매 거래가 성립이 됐다. 매매 거래가 성립됐을 때 일단은 양도소득세 과세 이상이 되는 건지 아니면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는지가 중요하겠습니다. 자, 종중입니다. 종중. 종중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에서 당연 의제 법인은 아니고 신청 승인에 의해서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가 될 수가 있고 세무서에 신청을 하지 않고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하면 그때는 양도소득세, 개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에 해당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만약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팔았다. 그러면 판단 기준을 따져보면 됩니다. 자, 관할 세무서에 법인으로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은 종중인지 아니면 신청 자체를 안 하는 법인인지를 따지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신청 승인을 받은 종중이다 하면은 이 종중은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기 때문에 법인세법에 따라서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면 될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신청 승인을 안 받았다. 그런다 그러면 일거주자로 봐서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양도자가 개인으로 보기 때문에 종중이 될 것이고요. 양수인은 을로에서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을 산출을 해서 세액을 곱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한 후 세금을 신고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 한번 볼까요? 이 경우에 한번 보시면 또 하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법인 아닌 단체 중에서 법인으로 보지 않는, 즉 개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에 있어서 두 가지로 분류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거주자와 공동사업자로 분류를 하는데 종중 경우, 종중이나 교회의 경우는 공동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수익을 분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거주자로 봐서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를 지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사례가 있을 수가 있겠죠. 많이 나오는 사례인데요. 평택임시 종중이 개인한테 양도를 하면 10억 원이 종중 계좌로 들어오겠죠. 이 돈은 공동사업은 수익을 분배하는 거고 공동사업이 아닌 것은 수익을 분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종중 고유의 종중 소유의 재산입니다. 10억은 재산인데 종중회의를 통해서 이 금액 10억이란 금액을 종중원한테 에게 배분을 했을 때 배분을 하면 과세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종중원이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병이 있다 했는데 여기를 5억 주고 종중회의에 따라서 3억, 2억 이렇게 배분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10억 원 임야를 양도한 대가로 종중이 10억을 받았는데 그 10억을 종중회의에 따라서 종중원인 갑에게 5억, 그 다음에 을에게 3억, 그 다음에 병에게 2억 이렇게 배분을 했을 때 이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세목에 납세 의무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개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의 경우는
일거주자하고 공동사업자로 나뉘어지는데 종중이 만약에 공동사업자에 해당된다 그러면 각각의 양도소득세의 납세 의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공동사업자가 아니고 일거주자로 보기 때문에 수익이 분배가 되는 경우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억이란 금액은 종중 소유의 계좌로 하는 거기 때문에 종중 소유의 자산이 되는 거고요. 그 자산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회의에 의해서 갑, 을, 병에게 현금 3억, 5억, 3억, 2억을 줬다 그러면 현금을 주는 대신에 어떤 대가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수중자, 증여를 받는 갑, 을, 병에게는 각각 증여세 납세 의무가 있겠습니다. 정리해 보면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졌다. 이미야 10억 원을 양도를 하고 10억을 양도를 하고 대금을 받았는데 그 대금 받은 돈을 종중회의에서 종중은 갑억이 5억, 3억, 2억 이렇게 줬다고 하면 납세 의무는 두 가지가 생깁니다. 부동산 양도 부분에 대해서는 납세 의무자가 평택임시 종중이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고요. 신고 납부를 해야 되고 갑, 을, 병은 이 돈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갑, 을, 병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 증여세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납세 의무와 관련해서는 한 번 더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납세 의무라는 것은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 사람을 귀속시키는 거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양도자가 되겠습니다. 양도자가 되겠습니다. 양수자하고는 기본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한 사람이 첫 번째로 양도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를 먼저 판단하시고요. 개인이면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법인이면은 법인세. 다만 회색이다 그랬죠. 법인 아닌 단체는 구분 기준에 따라서 개인으로 보는 경우, 그 다음에 법인으로 보는 경우에 따라서 개인으로 본다 그러면 양도소득세, 법인으로 보면 법인세. 의무를 이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양도자,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개인인지 법인인지 법인 아닌 단체인지 이걸 확인하셔가지고 각각의 세목에 따라서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거래는 마찬가지로 아까 1교시하고 마찬가지로 따지면 토지이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되는 거고요. 양수인이 현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이 경우는 매매 거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인 아닌 단체와 관련해서 하나 더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중이나 교회 같은 경우는 신청 승인에 의해서 법인으로 바뀌기 때문에 일단은 승인 자체가 돼야지만이 법인으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를 내려서 양도를 이 시점에 양도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승인 후에 양도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 임야를 양도했다고 봤을 때 신청 전에 양도를 했다. 이때는 양도세로 세금을 계산하면 되고요. 추후에 승인 후에 승인이 됐다 하더라도 양도 당시에 납세 의무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때는 개인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세를 납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승인된 후에는 이제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로서 양도를 했기 때문에
법인세법의 규정을 받습니다. 법인세로 납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납세 의무자와 관련해서 실무상 간혹 나오는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속운에 인해서 승계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승계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납세 의무자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을 사례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거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갑이 을에게 오피스텔을 양도를 합니다. 둘 간의 거래, 둘 간의 매매 계약 거래가 갑이 이제 을에게 오피스텔을 소유권을 이전하고 을은 받은 대가로 5억을 지급하는 매매 계약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계약 조건을 보니까 2018년도 1월 2일 날 계약을 체결했고요. 계약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2월 3일 날 중도금을 받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3월 23일 날 잔금을 이렇게 받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에 계약 체결 후에 이제 피상속인 갑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보겠습니다. 이때 사망. 자, 가정을 한번 하면, 자, 중도금을 받은 다음에 잔금 치르기 전에 사망하는 경우가 하나의 사례가 될 수가 있고요. 잔금 이후에 사망하는 경우가 하나의 사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납세 의무자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실무 사례에 간혹 있습니다. 이 경우를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양도는 기본적으로 잔금 청산일이 양도나 또는 취득 시기가 됩니다. 잔금 청산일이 만약에 불분명하다 그러면 등기 접수일이 되고, 잔금 청산일도 있고 등기 접수일도 있다. 그렇게 되면 둘 중에 빠른 날짜가 양도 시기 또는 취득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잔금이, 등기는 나중에 쳤다고 보고요. 잔금이 치러졌을 때가 소유권이 이전이 되는 겁니다. 양도에서는요. 양도 이전이 되는 건데, 자, 이 전까지는 갑 소유였을까요? 피상속인 소유였을까요? 아니면은 상속은 아까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망으로 인해서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이 되잖아요. 이전이 되니까 그 상속인한테 있는지 피상속인한테 있는지 이게 중요할 겁니다. 자, 납세 의무자를 따져볼게요. 자, 납세 의무자. 자, 잔금을 치르기 전에 갑이 사망을 했다. 갑이 사망을 했다. 그러면 소유권이 을로 넘어간 겁니까? 안 넘어간 겁니까? 넘어간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법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협의 분할에 의해서 나중에 상속 개시 사망 이후에 협의 분할에 의해서 하더라도 상속 개시일이 이제 취득 시기가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어떻게 따지면 되냐면 나중에 추후에 협의 분할에 의해서 일정 상속인이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그러면 상속 개시 시점으로 가서 취득한 걸로 보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게 했냐면 갑이 사망하면 협의 분할에 의해서 상속인 중에 일부가 만약에 상속을 받았다. 이 농지 오피스텔에 상속을 받았다고 하면 이때 상속인이 취득한 게 됩니다. 취득을 하게 되니까 이때 가지고 있다가 잔금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때에는 상속인, 납세 의무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상속인이 납세 의무자가 될 것이고요. 자, 이 경우 잔금을 치른 후에 갑이 사망을 했다고 하면 잔금을 치른 시점에 소유권이 을로 이전이 된 겁니다. 을로 이전이 됐기 때문에 이때는 납세 의무자가 갑이 되는 겁니다. 피상속인이 되는 겁니다. 다만 신고기간, 예정신고기간이 양도일에 속하는 달은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이 사례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부터 2개월이니까 5월 31일이 예정신고기간입니다. 예정신고기간.
예정신고 기한이기 때문에 신고하기 전에 피상속이 신고하기 전에 만약에 사망을 했다고 그러면 양도소득세 신고서상의 납세 의무자, 양도자는 피상속인 갑을 적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속인, 피상속인은 이미 사망하고 없기 때문에 신고인에는 납세 의무 승계에 따라 신고인의 이제 상속인으로 해서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될 겁니다. 납세 의무자는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경우에는 아직 양도 시기가 도래가 안 됐기 때문에 상속인이 상속받아가지고 을에게 양도하는 걸로 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상속인이 납세 의무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이 경우 잔금을 치른 후에 갑이 사망했다고 하면 잔금 시점에는 분명히 소유권 이전 시점에는 갑 소유로 돼 있다가 을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납세 의무자가 피상속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고기한 이내 갑이 사망하고 신고 안 하고 사망했다고 하면 양도인은 피상속인을 적으시고 신고인은 상속인으로 해서 양도소득세를 이행하시면 되겠습니다.